KBS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택했는데요.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효과적인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 방안,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6.1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현황을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기간이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지금 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혼란스럽다. 일단 첫 번째는요, 호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지로 해서 예. 주요 아파트들 호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네. 대신 거래는 안 되고 있죠. 호가가 오르는데. 호가만 오르고 거래는 안 되고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이 어쨌든 호가 기준의 지표들이기 때문에 네. 상승률이나 지표들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보면은 일단 서울 전역에서 기존보다는 오른 가격에 아파트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다, 되고 있다, 됐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쭉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호가는 이제 급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거래는 좀 정체 상태고. 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30대가 좀 1월부터 5월까지는 1위를 차지했고 6월에는 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30대 매수자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고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확하게 현황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30대 매수 비중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증하고 있고, 네. 30대가 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네. 저는 그 원인 파악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한 4, 5년간 지속해서 오르면서 예. 30대가 가장 집이 없는 세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오르는 가격의 혜택을 전혀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되고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계시면 편안하잖아요. 집값이 오르니까 좋기도 하고. 예. 근데 집이 없는 유일한 가장 적은 세대, 예. 집이 자가 보유 비율이. 예. 그러니까 가장 심리적으로 위축된 그런 어떤 세대의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집을 마련하는 그 방법이 예를 들어서 구주택,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사거나 아니면 청약시장에서 사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청약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규 분양 시장에서 30대가 분양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갑자기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주택 기간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오른 시장에서 소외됐고 예. 그리고 청약 시장에서 배제되니까 예. 그럼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라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기면서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요한 이렇게 수요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도 짧고 또 모아놓은 돈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담대라든지 전세 대출도 투기가 와일지구니까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돈이 있어야 살 텐데 그 돈 어디서 마련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네. 대출이 그래서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보시는 표 한번 보시면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의 세대별 비중인데 30대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30대가 뭐냐면 일종의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이게 올해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40대라든가 50대가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세대로 속했는데 네. 30대가 갑자기 급증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대출이 되는 아파트나 네. 대출이 가능한 지역에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아. 비규제 지역이라든지 예. 아니면 6억 원 이하 아파트라든지 소형 아파트. 그렇죠. 예. 그래서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비규제 지역에 가서 예. 집을 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죠.
예. 그래서 대출을 어떻게 하느냐, 살고 있는 전세를 보증으로 해서 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6.17 대책 이후에는 그게 사실상 막혔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대가 화가 났습니다. 네. 나 집 사고 싶은데 왜 대출 안 해줘? 네, 네. 전세 대출 왜 안 해줘? 이거 내 돈인데 이렇게 네. 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심리적으로 더 지금 쉽게 말하면 열받아 있는 상황이죠. 네. 집도 못 샀고 예. 집도 없는데 네. 대출도 못 받게 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627 대출에서 가장 지금 여론에서 예. 안 좋은 게 뭐냐면 대출 규제입니다. 예. 주로 이제 30대가 그 말하자면 여론을 이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실제로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6.27 대책했는데 반발도 심하고 또 예상했던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효과는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잘 언론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센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제 정부가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대안들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정책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강력하기도 하고 남은 정책은 세제밖에 없습니다. 세금, 세제. 예,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 예.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여지가 있는 정책은 사실 세금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관련된 세제의 네. 변화들이 굉장히 급박하고 강력하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일단은 뭐 나오는 거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지난 12, 16 대책도 굉장히 셌는데 단지 국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할 건데 그거보다 더 센 게 나올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때 당시에 12, 16 대책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 규제를 보면 세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보유세가 한 4% 정도 최대가요. 예. 4% 정도 되는데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보유세 4%. 네,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집값이 왜 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물론 뭐 유동성 증가라든가 예. 뭐 금리가 낮아지고 이런 상황도 있지만 사실은 그 근저에 그러니까 예.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네. 매물이 엄청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건 공급 감소죠. 네. 공급이 예. 거기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네. 수요들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네.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의 매물을 그러니까 확대시킬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팔게 해야죠. 예. 그러면은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예. 이런 이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근데 보유세를 이제 높이는 것은 매물을 늘리는 방향이 맞는데 이제 지금 이야기되는 거 보면은 양도세도 족징벌적 과세라는 측면에서 양도세도 높여서 그동안 투기꾼들이 가졌던 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런 이야기 동시에 나오거든요. 네. 뭐 심리적으로 보면은 좀 속 시원한 측면도 있는데 네. 또 양도세를 올리다 보면은 매물 잠김 현상은 또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양도세 관련돼서는 저는 어떤 그 당위나 정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시장에서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네. 뭐랄까 그 일종의 불로소득이죠,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네, 자산에 대한 예. 그러니까 불로소득에서 세율을 올리는 건 일종의 당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양도세를 낮추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고 네. 오히려 더 강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이거죠. 아이디어 뭐냐면- 한번 들어보죠. 네. 뭐냐면 네. 양도세를 올리긴 하는데 예. 기간을 주고 올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1년 후에 양도세를 예를 들어서 예. 10%포인트 인상하겠다. 제가 아이디어 되게 많은데요. 예. 오늘 다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예. 왜냐면 알겠습니다. 사실은요. 네. 이게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심리거든요. 그렇죠.
특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실수요나 실공급, 네. 분양이라든가 이런 뭐 아파트를 짓고 이런 공급이라든지 네. 아니면 실수요, 네. 내가 집을 진짜 살기 위해서 사는 수요 네. 때문에 집값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투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투자죠, 투자. 투자. 아, 네. 투자. 네. 투기. 투자죠. 예, 예. 왜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많아지면 왜 사람들이 집을 삽니까? 그건 뭐냐면 갑자기 살 집이 부족해진 게 아니고요. 네. 살 집이 내가 갑자기 집을 살아야겠다 이런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고요.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저금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에 투자하는 거죠. 예. 지금도 보시면 6억 원 이하 이런 집들이 상승폭이 되게 큰데 예. 실제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이걸 통해 돈을 벌어봐야겠다. 그래서 갭 투자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시장에 대응하는 건 그런데 이런 투자나 투기 수요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어하거나 예. 아니면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당신네들 세금을 얼마 낼 거야 이게 아니라 예. 심리로 사실은 이거를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하고 약간 비슷해진 거죠. 아. 주택시장이.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되게 심리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심리를 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느냐가 사실 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양도세를 뭐 올리겠다가 아니고 예. 양도세를 올리는데 예. 어떻게 심리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것인가. 그렇죠. 네. 예.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양도세를 단순하게 올리는 것보다 시간차를 준다든지 네. 아니면 심리를 어떻게 이게 바꿀 수 있을 수 있을까 예, 이런 예. 고민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사실 이제는 정책을 만들 때 그래서 정부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이런 어떤 심리를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될 건가가 그렇죠.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일견에서도 이 심리를 읽으려면 예. 사실 시장에 나와봐야 되거든요. 예. 사실은 그 그렇죠. 안에서 네. 정부에서 막 탁상국론에서는 사실 심리를 읽을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 정책이 진짜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이런 고민들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카페만 들어가서 보더라도 거기에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의견 청취가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대출 규제한다니까 네. 어떤 심리가 일어나냐면 그러면 대출 규제하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네. 말하자면은 다스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에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인이 현실하고 좀 괴리되어 있다, 유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심리를 말씀드릴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뭐냐면 나그네 옷 벗기기 동화예요. 예. 네. 아시죠? 네. 그게 바로 심리거든요. 예. 뭐냐면 나그네가 길 걸어가는데 아시잖아요. 예. 바람하고 해하고 싸우는데 네. 바람을 막 불면은 옷을 더 여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거보다는 심리를 움직이려면 따뜻한 게 필요하죠. 옛날 햇빛 정책 할 때 이야기 나왔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유연한 네. 정책이 지금은 필요하고 네. 사실은 그런 정책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봐요. 이제는 뭐 학습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런 유연한 정책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일단 말씀하신 거는 양도세를 좀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좀 경고를 주고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오도록 한다는 건데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가능할까요? 양도세 같은 방안인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안 팔면 양도세가 강화될 거다. 네. 이런 것도 전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또 실제적으로나 아니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취득세 강화, 취득세를 올리는 거죠. 아, 취득세요. 우리나라 취득세가 싼 편인가요? 이게 낮은 편인가요? 낮은 편은 아닌데요. 네. 사실은 이런 투기나 투자 수요에 기반한 취득세는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일본, 뭐 싱가포르나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데 보시면 네. 이런 투자자들이나 투기 수요와 관련된 취득세는 굉장히 높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15%뭐 이상 되고. 그러니까 1주택자는 괜찮은데 다주택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투기 목적이나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때는 네. 네. 취득세를 많이 내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보유세라든가 양도세의 기반은 어디에 있냐면
자산이 올랐을 때 거기에서 기초해서 세금을 매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전제가 있는 것이 취득세를 아까 말했는데 1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안 매겨서는 안 되겠죠. 안 되죠, 안 되죠. 말하자면 예. 2주택 이상자. 그러니까 안 그 되죠. 말씀인 것 예. 같아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다 내게 하고 네. 그리고 실거주하거나 아니면 일주택자는 자기가 소명해서 네. 우리 그 소득공제 해주는 거죠. 아, 환급. 네, 예. 환급을 해주는 방식을 아. 쓰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아, 사후에.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서울 같은데 강남 지역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 아예 안 되죠, 거기. 근데 15억 이상이니까. 최근에 매수하는 비중을 보면 네. 외지 매수가 커집니다. 외지 매수라는 거는 그런 다시 지방 지역. 그렇죠. 지방. 보유청 이런 아. 사람들이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돈 예. 많으신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네. 실제로 살 것도 아닌데. 예. 이거는 명백하게 투자 목적이 판명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외지 지역에 매수하거나 네. 아니면 투자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취득세를 올리는 거예요. 올린다. 예. 그럼 진입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값 아마 집값이 오르는 건 불확실하잖아요. 예. 근데 세금을 내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득세는. 예. 그러니까 확연하게 투자 목적의 수요가 확 줄어들 줄수 가능성이 있다. 크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취득세 올리자. 예. 그런데 그동안 되게 이 취득세에 대해서 뭘까 좀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게 강했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그렇죠. 예. 입을까 봐 사실 취득세는 건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죠? 자료라든가 예. 뭐 1주택자 자료라든가 이거 다 기반이 마련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사는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실거주자. 가능하다면은 그게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예. 저희가 뭐 20년 전하고 10년 전에 이 데이터베이스 상황이 완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그걸 기반으로 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실거주자의 목적, 1주택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이런 투자 목적의 투기 목적의 취득세를 확 올린다면 네.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네. 심리적으로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죠. 예. 그 이제 세금 이야기 계속 좀 해 보면은 이제 취득세 또 양도세는 나왔고 네. 이제 보유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관심들이 좀 있는데 이제 한 채 이른바 똘똘한 한 채한테도 보유세를 좀 높이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시기에 맞는지 또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회의장님도 보니까 뭐 한 굉장히 비싼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시던데 강남 쪽에. 그러니까 보유세를 이제 한 채에다가도 좀 강하게 그 부과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또 그러니까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풍이 좀 세지 않을까 또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한 채에 대한 보유세도 그렇게 좀 강하게 때리는 게 맞는 건지.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세제가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와 양도세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 있고 이거는 8단계에 8단계, 있고 예. 보유 단계의 보유세가 예, 예. 이 3대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하나를 강화하거나 이게 아니고 서로 밸런스가 네. 유지돼야 되죠. 네. 근데 보유세를 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뭐 이렇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보유세를 강화해서 물건이 나올 수 있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사실 그런 차원에서 효과가 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주택자나 아니면 단순하게 뭐 50대, 60대, 70대를 잘 보시면 자산 비중의 거의 80% 이상이 그냥 집 한 채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 특히 좀 그렇죠. 네. 그래서 보유세를 무작정 올리면 이게 특히 1주택자나 이런 분들한테 보유세를 올리면 경제적 타격이 클 겁니다. 예. 그리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죠. 그래서 저는 취득세나 아니면 양도세 강화를 통해서 강화된다고 네. 그리고 이렇게 구별해서 과세할 수 있다면 굳이 보유세를 안 건드려도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뭐 시민단체는 보유세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굉장히 징벌적 과세하고 보유세
뭐 충격을 줄 정도의 보유세를 올려서 네. 집을 시장에 나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거는 전형적으로 옷을 벗기는데 나그네 옷을 벗겨야 외투를 벗겨야 되는데 예. 바람을 너무 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람을 너무 부면 옷을 여미기만 할 거잖아요. 예. 오히려 더. 그래서 기다려보자. 뭐 예. 이런 식의 더 커질 수 있고 또 예. 하나 뭐냐면 그러면 바람을 더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날아가죠. 날라가. 그렇죠. 그 지점이 저는 좀 불안해요. 실제 경제를 죽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취득세나 양도 단계 세율 그리고 네. 심리를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세제의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네. 굳이 보유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지금 이제 나오던 일반적 이야기, 즉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된다. 이것이 집값을 잡는 방안이다라는 게 어쩌면 약간 공유된 일종의 담론인데 위원님은 전혀 반대의 의견을 내는 그렇죠. 셈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검증됐어요. 안 먹힌다. 아, 보유세 올리는 게 보유세를 올리고 취득 단계나 이런 세금을 낮추는 게 네.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됐다는 게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미쳐요. 내성도 생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좀 판을 바꿀 필요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세제의 판을 바꾸려면 네. 취득 단계나 양도 단계 예. 여기에서 좀 이런 세제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제를 통해서 네. 충분히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역풍을 맞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매물을 또 증가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또 같은 맥락에서 그 임대 사업자들이 일단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택을 많이 수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대 사업자를 좀 공식화해서 또 활성화해서 쭉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금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임대사업자가 그러니까 아까 시장이 가격이 급등한 원인 중에 매물이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2018년도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리면서 네. 매물을 더 줄이는 네. 그런 결과가 효과를 나왔겠죠. 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임대를 할 경우에 예. 그래서 보유세도 낮춰주고 네. 양도세도 낮춰주기 때문에 네. 장기로 일단 버티는 거예요. 이게 임대 주면서. 예. 그리고 4년, 8년 또 제한들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네. 그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난 집을 안 팔 거야. 네. 네. 아니 시장에 매물이 증가해야 가격이 좀 조정도 오고 예. 변화가 있을 텐데 매물이 대거 감소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이게 나중에 한번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던데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의 임대 사업자가 얼마 되는지 제가 전수 조사를 해봤어요. 아, 전수조사를. 네. 일일이 제가 다. 예.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예. 예, 이게 평균- 최근 자료죠? 네, 예. 네, 지난주 자료입니다. 아.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비율이. 그렇죠. 주택임대사업자 비율이 10% 이상. 조사해봤더니 서울 평균적으로 한 13% 정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에 10% 이상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앞으로 저는 8년 동안 집 안 팔겠습니다라는 집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부에는 막 20%, 30% 이런 지역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시장의 매물이 감소해서 영향이 컸죠. 예. 그래서 이런 임대사업자가 그리고 또 아까처럼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세제를 강화해도 임대사업자들은 다 빠져나갔거든요. 영향은 받죠. 혜택을 주니까. 예. 물론 정책의 당위나 이유는 있었습니다. 예. 이런 임대사업자를 보호해주면 왜냐면 일종의 전세라든지 이런 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지. 안정적으로 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역효과가 난 거죠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가격만 안정돼도 전세 가격은 자동적으로 안정돼요. 예. 네.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오르니까 전세 가격도 오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책의 목적은 무주택자한테 싼 전월세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전형적으로 실패한 정책이죠. 네. 이거는 싼 전월세를 타겟으로 목적으로 했는데 예. 이것 때문에 가격만 올랐으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네. 정책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미 정부에서는 이제 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법률도 이제 나올 것 같고. 예. 그 전세 안정 대책은 꼭 그런 점에서는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 사람들한테 물론 집을 다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런 목적이 맞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이다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에서는 이 전세값을 안정시키는 이 부분도 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로서는 그쪽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위원님 생각 제가 흔쾌히 또 막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결국엔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면 전월세 가격은 자동적으로 안정돼 왔고, 네. 그러니까 그게 선후의 문제인 거고요. 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예. 집값이 낮아져도 집을 원천적으로 못 사는 계층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계층은 정부에서 해줘야죠. 뭐 임대주택 그거는 민간의 임대차 시장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공공 임대차 시장으로 그렇죠. 흡수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하는 거지. 네. 민간 임대차 시장에 뛰어들어서 전세 가격을 고정시키고 낮추겠다는 목적은 되게 달성하기 힘든 네.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전월세 관련돼서 그래서 장기임대 의무조 뭐 이런 거라든지 예, 예. 뭐 3대 입법이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일종의 선후 관계가 틀릴 뿐만 아니라 네. 네. 시장의 그런 메커니즘, 일종의 그렇죠. 움직임을 어쩌면 법이라든가 정치권이나 아니면 네.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야, 그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슬슬 불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정책이 이번에도 또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서 하지 않고 말하자면은 집값은 집값대로 잡을 수 있을지, 즉 보유세만 올리고 취득세나 양도세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고 네. 또 전월세 대책이면 임대차 3법 새로 바꾼다는 것도 말씀대로 집값을 잡는 목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정책을 내올 때 저는 가장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동안 정책들이 뭐 20번 나왔다. 그건 사실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 맥락을 잘 읽어보시면 정책이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걸 뭐냐면 항상 정책이 나올 때 정책 발표할 때 잘 보시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또 변하면 또 나올 거가 있다. 네. 예, 항상 이제 그렇죠. 여지를 예지를 두죠. 네. 예. 아니 저는 이게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아니고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네.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 명은 열심히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 뒤에 군대가 더 많아. 야, 뭐 이렇게. 식량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 한 2년 싸울 거야. 예. 근데 반대편에 투자나 투기 목적의 사람들은 예. 오늘만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까처럼 뭐 일주일 만에 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한 명은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한 명은 살살 싸워요. 저쪽은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이게 게임이 됩니까? 아. 이미 이쪽 편은요, 이쪽은요 읽었어요 그걸. 예. 그래서 이게 살살 싸우는구나 예. 애들이. 예. 이게 무슨 전쟁이 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또 하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쟁은 그래서 적이 명확해요 좀. 예. 그래서 전세 시장이든 뭐 월세 시장이 이게 아니고 지금 집값 안정의 그런 걸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예. 네. 그럼 거기에 몰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정책을 보면 막 수십 장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읽다가 지쳐요. 아, 정말 맞아.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핵심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활을 한 군데 쏴야 되는데 네. 한 군데 쏘는데 여러 군데 쏘니까 이게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비유가 적절하다. 적장이 탄 배만 막 쏴야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예. 11척, 12척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예. 그런데 이게 우리 배 많아. 그리고 그냥 여러 군데 화살 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좀 네. 시장에 진짜 안정화의 목표가 있거나 정책의 효과를 내려면 예. 좀 이렇게 집중하고 네. 예. 자 사생결단 예. 오늘만 살겠다라는 예. 정신으로 예.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영화 대사 예, 생각났네요. 예, 그 예, 말씀 들으니까 예. 오늘만 사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정책은 그래야 되고요. 예. 이제 그런 말씀 여쭤보시겠지만 저는 시장 참여자들은 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오늘만 살겠다라고 집을 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집이라는 거는 네. 예, 길게 가는 거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비규제 지역이라고 가서 막 사요. 네. 집값이 올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규제 지역이 될 거잖아요. 네, 이번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 그 현상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나 대출되는 뭐 2억 원 이하 뭐 이런 집들 빌라 뭐 이런 걸 막 사요 지금. 아, 빌라까지 사는 예. 요즘에. 예. 아, 근데 그 전형적으로 오늘만 사는 거죠. 예. 내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평균적으로 한 7년 동안 사시는데 지금 예. 네. 어떻게 그게 당장 지금 대출된다고 예. 살지도 않은 집을 막 사고 예. 그건 되게 위험한 결정이죠. 네. 그래서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 예. 뭐 그렇게 심리에 쫓겨서 막 집을 지금 사고 네. 그러고 있는데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집을 사는 분들은 내일을 좀 보시고 네. 정책을 만드신 분들은 오늘만 좀 생각하시고 아, 예. 오히려 반대로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세제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보관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한 축이 이제 공급 확대 아닙니까?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근데 그 특히 이제 서울시 뭐 수도권 쪽에 이제 공급 확대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책을 세제 정책을 했을 때 매물이 제때제 나와주면은 괜찮은데 그게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 확대가 좀 필요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공급 확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공급 확대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또 좀 생각이 있으세요? 서울 시내에서 지금 상황으로는 공급 확대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네, 네. 왜냐하면 땅이 없잖아요. 유일한 땅이 재건축 재개발인데 네.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공급 늘리는 건 네.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새 아파트, 헌 아파트가 없어지는 게 있고 네. 새 아파트 분양되는 게 세대 수가 적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단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 네. 개발 호재가 생길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오히려 또 투기를 갖다가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은 실제적으로도 제한되고 개발 호재 때문에 네. 사실 집값의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불안 요인이지만은 우리가 이 재건축 재개발을 무한정 묶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또 사람들이라는 게 좀 새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본능과 같은 건데 그것을 끝까지 뭐 억누를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뭐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 계속 낡아지고 안전성도 떨어지니까 네. 즉 재건축 재개발도 완전히 안 된다 또 전부 다 하자 이런 극단을 빼고 적절한 수준으로는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몇 년간 거의 묶어놔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16년도에는 재건축 사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됐고요. 네. 요즘 한번 강남 한번 보세요. 강남이 과거하고 완전히 달라진 게 아파트 짓는 데가 많아졌어요. 눈으로 잘 보시면. 네, 네. 그것처럼 재건축 사업이 되게 활성화됐었어요. 예. 그게 또 집값 불안 요인이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재건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재건축을 이렇게 계속 되겠죠. 그리고 계속 되어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네. 실제적으로 그런 거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재건축을 추진하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상황에서 재건축을 더 규제하거나 네. 아니면 뭐 완화시킬 이런 필요가 없고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예. 지금 수준 정도만 그렇죠. 예. 그럼 계속 됩니다. 네. 예. 최근에 재건축이 안 되는 건 2015년, 16년도에 많이 됐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으로.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소강 상태인 네. 거지. 네. 이걸 갖고 재건축 규제를 여기서 더 풀어줘서 공급을 늘려라. 이런 거는 사실은 시장에 실제로 영향도 없고 네. 오히려 더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토지를 마련해야죠. 서울에. 그렇죠. 근데 어디가 있을까요? 유일한- 그린벨트는 어려울 것 같고. 유일한 방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굉장히 좀 반대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린벨트 중에서 네. 그 3등급 이하, 네. 3, 4, 5등급.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빌리자면 그린하지 않은 그린벨트. 땅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추산해 봤더니 그게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가면 막 비닐하우스 저 있고 막 쓰레기 쌓여 있고 뭐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좀 떠오르지 서초구 외곽에 예.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예. 산이 아닌 지역에 그런 네. 일종의 그린하지 않은 그린벨트가 상당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땅은 한번 저희가 주택 공급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처럼 정부 주도에. 예. 근데 제가 추산해 봤더니 27만 호 건설할 수 있어요. 어휴, 그린벨트만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린하지 않은 그린벨트만 가지고 서울 시내. 27만 호면은 엄청나죠. 그죠? 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반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면서 집을 지은 게 옳다면은 도심의森林가를 좀 더 재개발하든지 또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해 가지고 공급하는 게 오히려 더 어떤 전체적인 도시의 환경을 측면에서 보면은 더 옳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또 그린벨트를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이 훼손해 왔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제대로 관리된 쪽에서는 많은 보상을 안 주고 그린하지 않은 그린벨트, 그동안 훼손해 온 사람 쪽에다가 보상을 주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이건 물론 뭐 그린벨트 정책은 또 다른 측면이긴 한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선뜻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일단 제가 전제한 게 현재 보호가 안 되는 지역에 활용을 하자는 거고 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은 잘 보존되고 있는 거는 더 아까처럼 그런 방안이나 정책을 통해서 더 보호를 해줘야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건 진보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예를 들어서 한 200년 전의 한양보다 네. 지금의 서울보다 지금은 개발이 더 됐지만 환경적으로 더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한 500년 전에 뭐 길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인간의 손에 닿으면서 훨씬 예. 더 깨끗해졌죠. 깨끗해졌죠. 예. 사실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개발,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뭐 친환경적 그렇죠. 개발 뭐 이런 말씀. 그래서 단순하게 뭐 집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집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더 보존할 수 있는. 예.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을 정부 주도를 할 수 있다. 그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만 다니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예.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등지에서도 예. 이런 땅, 네. 예를 들어서 그린하지 않은 땅의 개발이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아. 강남 개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한강을 매립했어요. 예. 여의도 같은 경우죠. 압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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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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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강 매립했다면 그때 당시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이건 자연훼손이다. 예. 근데 한강을 매립해서 그 아파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급을 늘린 거잖아요. 예. 예. 저는 이게 뭐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희가 좀 틀을 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건 되게 과격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한강이 되게 넓다. 전 세계에서 예. 수도에 이렇게 거대한 그 강이 흐르는 도시는 흔치 않습니다. 예. 파리에 가보세요. 베네치아가. 세네 가보세요. 그게 작은데도 예.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그러니까 친환경은 뭐냐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보세요 한강은 대부분 앞에 다 아파트가 막고 있죠. 예. 그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공급 방안을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말하자면 한강변을 뭐 매립을 해서 다시 아파트를 짓거나 또 그린벨트를 좀 흘러서 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안은 뭐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당장에 지금 집값을 잡는 문제가 또 다른 일단 사회적인 고민을 전달하는 것이라서 선뜻 아마 정치권에서도 여당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게 접근 방식이 그래서 좀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정책은 실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공급된다는 그렇죠. 그런 그럼 서울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 내가 좀 30대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많아요. 저는 1호선 지하화해서 그 예. 위에다가 아파트 짓자. 아, 경의선 철도 같이. 네. 예. 일단은 그 세제 문제도 쭉 설명을 말씀을 들어봤고 또 공급 확대에 대한 또 보관도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렇죠. 또 두 가지가 일단은 좀 그 실제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심리 안정, 소비자들의 실수요자들의 심리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제 좀 계속 말씀해 보셨던 게 이제 변곡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 변곡점에서 이제 하락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실수요자들이 이제 주택을 아파트를 사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변곡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번 아니, 정책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미 저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보고요. 예.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장을 여러분 우리는 시장에 참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집을 사시든지 집을 파시다든지. 근데 시장은 공교롭게도 저의 의지와는 네. 다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시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대는 심리가 되게 급하지만 네. 그 이외의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징후들, 신호들. 움직인다는 게 이제 하락 쪽이라는 그렇죠.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네. 그런 대표적인 진호들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꼽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실제로 매물이 증가하기. 네. 예. 그래서 그럼 정책 효과가 좀 그렇죠. 미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뭐 용가리 톡표도 아닌데 네. 이미 다 예정돼 있잖아요. 네. 나를 괴롭히겠구나. 네. 그러면 매물이 빨리 나오는 게 좋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법인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 저는 법인을 시장 참여자 중에서 최고 선수라고 치는데, 네. 그렇죠. 네. 법인까지 만들어서 아파트를 사재기한 사람들인데 예. 얼마나 선수들입니까? 예. 근데 최근 5년간 법인의 매도 물량이 계속 감소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법인이라는 게 부동산 법인. 그러니까 뭐 네. 리츠 같은 이런 이야기인지 아닙니다. 임대사업 말고 개인이요. 그냥 네. 개인이 네. 임대사업자 큰 사업자 큰 사업자고 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예,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비중이 늘어난다. 매물 그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특이한데 왜냐면 올해 들어서부터입니까? 그렇습니다. 6.27 대책의 타겟이 사실 부동산 법인이었는데 그렇죠. 개인 법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부터 매물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어.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본이득, 즉 캐피탈 게인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만큼 이득을 취할 만큼 이제 나중에는 좀 취할 수 있겠구나 네. 판단을 한 또 거군요. 하나는 두 번째는요. 예. 강남을 중에서 고가 아파트들이 예. 정고점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이건 평행별로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일단 전 시장을 보는 관점. 시장 전체로 볼 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약간 수치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예. 무슨 현상이냐면 서울에 집이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20억짜리는 20억 됐다가 19억으로 빠졌거든요. 네. 19억. 네. 네. 그러면 5% 0.5%. 0.5% 빠진 5% 빠진 아, 거죠. 5% 빠진 네, 거예요. 네, 마이너스 네. 5%죠. 예. 예. 그런데 20억짜리가 있는데 이제는 5억짜리가 있어요. 네. 5억짜리는 5억 5천으로 올랐습니다. 10%. 10% 올랐죠. 10%. 예, 예. 근데 이걸 더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수익률로 더해보면요. 5% 빠지고 10% 올랐잖아요. 네. 예. 5% 올랐죠. 5% 오른 네. 거야죠. 예. 예. 지금 그래서 다들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5% 올랐다고. 예. 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항상 변곡점에 일어납니다. 그동안 못 올랐던 아파트, 네. 네. 저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들이 오르면서 시장에 왜곡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치 이해하셨죠. 예, 예. 그래서 오른 것처럼 나타나지만 이렇게 세그멘트별로 차이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강남 아파트들은 고가 아파트들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정책이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요. 예. 정책이 좀 더 강력해지고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아. 이번 6.17 대책의 그 특징적인 측면은
갑자기 확 나왔어요. 네. 예, 맞아요. 예. 보통 뭐냐면 정책이 약간 후행적이거든요. 네. 근데 정책이 갑자기 확 나왔어요. 아. 빨라지고 있고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시장의 변곡점을 또 얘기할 수 있는 아. 그런 변화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세 가지를 볼 때는 네. 시장이 일종의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전 보고 있고 보고 네. 있다. 일단은 이제 얼마나 속도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속도가 이제 빨라지느냐, 예. 늦어지느냐, 뭐 어떤 경과 기간을 갖고냐 이런 문제이긴 한데 네. 저는 어쨌든 변화 조짐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다. 사실 저는 제가 증권회사를 다니는데요. 예.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예. 그죠? 네. 계속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변화의 징후들을 계속 시장은 보여주거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변화의 신호들을 저희가 유념해 실 필요가 좀 있죠.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라. 집값이 변곡점 지나서 하향 안정세로 간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저기 하락했을 때 이제 사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 말씀이신 그런 거죠? 제안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이 아니고 좀 더 기다리라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변곡점이다 앞으로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세요 할 수는 없죠. 예.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고 시장의 변화를 좀 예.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 보인다는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되게 재미있는 통계 지표가 있는데요. 네.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거래량이 감소해요. 그렇죠. 예, 예. 그 거래량이- 이유는 뭐냐면 네. 집값이 실제로 떨어지면 오히려 집을 안 산다는 겁니다. 예. 기다려 보는 거죠. 예. 더 떨어질까봐. 예. 집값이 오를 때만 사고. 그 모든 물건이 그렇죠, 사실. 그럼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오를 때 사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이게 그동안 집 없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반면에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좋겠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냉정하게 예. 집값이 떨어지면 사야죠. 예. 예.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동안 5억 올랐는데 네. 1억 빠지면 뭐야 그게 빠진 거야? 빠진 거죠. 예. 예. 그렇죠. 빠진 거죠. 네. 최근에 뭐냐면요. 최근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강남 집값이 크게 빠진 게 두 차례가 있었는데요. 네. 2019년도 1분기에 20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15억에 거래됩니다. 5억이나 빠졌네요. 그렇죠. 작년 초 말입니다. 그렇죠. 아, 이건 뭐 실거래가로 여러분이 조회할 수 있을 거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항상 사자는 것보다 이렇게 빠졌을 때 사자고 이때 샀으면 됐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올해 1분기 때 강남 집값이 또 서울 집값이 또 빠져요. 빠졌죠. 예.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네. 예. 근데 또 그럴 때는 안 사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변화에 대해서 네.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제 그 변곡점은 지났지만은 아까 지금까지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은 또 강남 집값이나 서울 집값이 그렇다고 대폭락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사람들은 사실은 그 옛날에 그 뭐 5년 전, 10년 전에 집값이 계속 그 눈에 어른거리다 보니까 그 정도 떨어지기를 바라는 심리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낮은 게 네. 워낙 그 오히려 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네.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네, 네. 또 이런 심리가 금방 또 꺾이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대폭락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예. 변화를 얘기 드리는 아, 거고 변화를. 그런 측면에서 이 그래프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강남의 모 아파트의 집값을 제가 점으로 다 찍어드린 거예요. 예전 얘기입니다. 예.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네, 네. 집값이 변곡점으로 하락할 때도 이런 패턴을 보여요. 내려갔다 뭐냐면 올라갔다 그렇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면서 예. 선상으로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죠. 다시 예. 오를 때도 더 있고. 회복하죠. 예. 사람들은 이 시점에 또 정고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기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일 전문가들이 나와서 2008년하고 2009년도 비교해 보니까 또 신고가 기록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를 길게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변화에도 좀 유념하시고 예.
그래서 이런 변화를 좀 그래서 지금 전형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한번 빠지죠.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회복 막 해요. 그럼 또 난리 나겠네요. 물론 난리 나고 뉴스에서 막 그러죠. 얘기하고. 예. 그래서 과거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오를 때만 산 거예요. 아, 그렇죠. 오를 때만 샀으니까 무슨 용어가 유행했습니까? 하우스포예요. 하우스포. 하우스포. 맞아, 하우스포. 이때 샀으면 왜 하우스포가 생겨요? 그럴 수가 없죠. 예. 예. 이때 대출 막 일으켜서 샀으니까 이 시점에 예. 이 항상 정상에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7, 8년 동안 집값은 항상 빠져 있죠. 예. 네. 근데 이 시점에 샀으면 예. 빠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를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집값이 뭐 계속 빠진다. 네. 집값이 계속 오른데 이게 아니고요. 네. 오르더라도 변화가 있고 예. 내리더라도 변화가 있으니까 아.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유념해서 네. 그게 내 집 마련. 아니 내 집 마련을 하면 뭐 언제나 사도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최대한 싸게 사면 좋잖아요. 예. 그게 경제적 여유를 여러분한테 주실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하자면 이게 지금 변곡점이 지나서 뭐 언제까지 갈지 몰라도 한 번 또 약간의 그 하락 그 기운이 있다 이 말씀을 느껴지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신규 아파트가 1년에 한 3만 채 정도도 4만 채 정도 공급이 돼야 이제 좀 안정이 되는데 뭐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이런 공급 물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 요즘 또 뭐 워낙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뭐 일부는 주식으로도 가겠습니다만은 역시 또 부동산으로도 올 텐데 자금이 그러면 결국 이게 내려간다기보다 또 오를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들 뭐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하고 이제 위원님의 저 진단하고 약간 상충된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쉽지 않은 진단이겠습니다만은 이럴 때 그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까지도 이런 변곡점 하향세가 또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신데요. 일단 유동성 차원에서는 예. 유동성 차원에서는 저희가 일종의 플로어를 보셔야죠. 흐름을 보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 여기서 얼마나 더 낮아집니까? 거의 한계치에 왔죠 이제. 그렇죠. 예. 그렇죠. 더 이상 낮아질 때가 그리고 없죠. 심지어 지금요 네. 통화 유통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유동성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금리가 낮아지는 게 그게 아니고요. 예, 속도도 중요하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거기 속도지 않습니까? 네, 속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경기가 불안하니까 돈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건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돈이 안 돌고 있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부안해동할 뿐이에요. 아, 그래서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전 보는 거고. 예. 네. 그리고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예. 서울 집값이 평균 80%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예, 올랐죠. 예. 네. 충격적이죠. 네. 실거래가로 보면.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건 다 포함됐다. 저희가 이제 흐름을 볼 때는 네. 그런 걸 봐야죠. 오늘만 산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도 보실 때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네. 네. 지금 낮냐가 관건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 때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한계 임계점에 도달해가고 있다라는 예. 거고 또 집값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집값은 총량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공급이 감소한다고 얘기 네. 드렸는데 그건 심리를 단순히 움직일 뿐이지 집값에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집의 총량이 아니에요. 심지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집값이 급등했는데 네. 오히려 공급이 늘었어요. 그건 또 설명이 안 되네요. 그건 공급이 뭡니까? 늘었는데. 그거? 근데 왜 그때 집값이 안정 안 되고 왜 집값이 오른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설명 못 하면서 앞으로 공급 줄어서 가격 오를 거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재건축 많이 되면 가격 오를 거다? 경기도에서요, 집값 가장 많이 오른 데가 과천이에요. 네. 과천에 지금 50% 이상이 재건축 중이라고요. 재건축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집값 오릅니까?
그러니까 공급량하고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 꼭 일치가 아니고 완전 일치 안 해요. 아. 그건 그냥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뿐이에요. 예. 집은 이미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제가 이 얘기하면 그러면 새 집이 부족하잖아요. 네. 새 집이 그래서 또 오른대요. 사람들이 새 집을 원한대요. 예. 언제는 안 원했습니까? 왜 지금만 새 집 살기 갑자기 새 집을 좋아졌어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집값 빠질 때는 새 집 안 좋았어요? 그때도 새 집 좋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집값 빠졌습니까? 새 집이 더 빠졌어요. 예전에는 네, 그런 적이 있었죠. 분양이 안 됐다고요. 네. 미분양 많았죠. 그렇죠. 2009년, 2010년 그때 미분양 많았죠. 제가 하나 궁금한데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이 방송 초기에는 지금 말하자면은 집값이 너무 높았고 올라가니까 네. 지금 세제를 통해서 정부의 대책, 뭐 안정 대책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취득세와 특히 취득세 많이 올려야 된다. 네. 양도세는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네. 매물을 나오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쭉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마지막에 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집값이 지금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변곡점을 지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정책 차원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정책은 과거를 보고 정책을 만드니까 네, 앞으로 전망해서 정책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은 항상 후행적이기도 하지만 정책이 쌓여갈수록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시장은 이미 변곡점을 지나서 하고 변화될 수 있는데 여기다 더 센 정책이 나오면 갑자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항상 그래 왔어요. 네. 그렇죠. 이미 오르고 있는데 예. 안 올라서 빚내서 집 사라고 막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확 오르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정책을 아무리 해도 안 먹혀. 예, 근데 드디어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안 먹혀? 열받아. 더 세. 예. 더 센 거. 예.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곡점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는 정책을 예측할 수는 없죠. 네, 그 대신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더 유의해야죠. 아, 그렇죠. 그렇네요. 그냥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의하다. 아, 정책 안 먹혀. 안 먹혀.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수록 더 세게 나올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말 센 정책이 나오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정책이 6.1제 정책이 뭐다 해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앞으로 나올 게 중요한 거죠. 예, 예. 앞으로 여기에서 여기는 비규제적이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사야겠다. 아니 앞으로 규제 지역이 돼요 그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내일을 살아야 되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미스매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정책을 안 내어도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언론에서 가만 안 했으니까. 네. 네. 또 말씀. 아니 뭐 네. 아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네. 보니까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되게 힘드시죠? 왜냐하면 집이 막 오르고 사실 집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자산에서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신중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나 집 못 사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이러는 게 사실 신중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중이라는 거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잘못한 거 집 없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시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이라도 내가 집을 사야겠다 네, 라는 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일종의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단어가 있냐면 포모라고 그래서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되게 소외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집은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속도가 떨어진다. 그렇죠. 예. 아까처럼 뭐 일주일마다 팔 수 있는데 예. 사실 내가 살 집을 고를 때는 그렇게 하실 분들이 없으실 테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동안의 어떤 이런 변화보다도 앞으로의 변화에 네.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부도 좀 해보시고 예. 변화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내일을 살자.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여러모로 살펴봤지만은 그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부의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해 보는데요. 그 이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수요자들의 심리를 읽는 대책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오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짚어주시고 대책까지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이광수 수석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